처음은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베트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는. 그러면 국내 하다가 해외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첫 번째로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입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집주인 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매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사실 전입신고 명의가 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가족 명의, 뭐 친구 명의 빌리면서 이제 전입신고 명의를 빌릴 수는 있는데, 전입신고 명의 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를 또 내야 돼요. 이런 명의를 빌리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확장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고, 해외에 가보면은 이제 전입이라는 그런 조건이 없다 보니까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 동의도 없어요.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에어비앤비가 손이 많이 안 가고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어도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안 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 말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에어비앤비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불법 오피스텔은 다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매도민의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해외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제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까다로운 요건들이 더 강화되는구나. 네, 더 강화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에어비앤비 측에 좀 압박을 넣어가지고 좀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베트남에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어스틴이라는 친구가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걸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 이제 외국인은 외도민이 안 돼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건 안 돼서, 이제 미국인 마음에는 뭐 오피스텔 빌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미국에서처럼? 이렇게 해서 가볍게 시작했지만은 경찰한테 걸렸어요. 이제 경찰서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이슨, 나는 이제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못 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스틴이 나 이제 베트남 다낭에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할 거라고, 나는 한국에서만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가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2007년도 2009년도에 비트코인하고 유튜브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놓쳤었어요. 저희는 사실 2018년도 불장 때 알았잖아요. 유튜브도 나중에 알고. 그래서 미국인들 20, 30대가 어떤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것들로 돈 벌고 있는지 관심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챗 GPT나 구글 트렌드로 미국 20, 30대들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지를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에어비앤비가 있었지만은 에어비앤비 뭐 그거 한두 개 하고 한 월 500, 1000만 원 버는 비즈니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어비앤비를 100개, 200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유튜버도 많아요. 와, 한 달에 뭐 5억, 10억 버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로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미국인들 20, 30대들이 에어비앤비를 검색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냥 장사로 끝날 게 아니라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트렌드, 돈 버는 트렌드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행기표를 예매해가지고 바로 넘어갔어요. 그럼 베트남에 이제 갔어요? 가서 결국 일단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어스틴이랑 제가 미국인한테 컨설팅을 들어가지고 해외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배운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좀 다낭 풀빌라 for 렌트, 다낭 풀빌라 페이스북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뒤져가지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번호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연락을 했어요. 베트남 사람을? 네, 베트남 사람을 연락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베트남 에어비앤비에 묵었어요. 6박 7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날을 호스트들이 다 다른 숙소에 하루 1박 2일씩 다 묵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찝적댔어요. 너 숙소 너무 좋다. 밥집은 어디냐? 술 먹을 때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다음날 나도 사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하는데 리뷰 잘 써줄게.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리뷰라는 게 되게 에어비앤비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열심히 알려주더라고요. 잘 알려줄 때까지 리뷰를 안 써줬거든요.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면은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커넥션을 만들었고, 지나가는 길마다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데 뭐 팝하고 들어오고 간 다음에 나 에어비앤비 하러 왔는데 매물 좀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3가지 루트를 쓴 거죠.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호스트들한테 찝적대고, 공인중개사한테 들이대고. 그래서 이런 적극성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호스트한테 리뷰로 협박하는 이거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어떤 외국을 가더라도 에어비앤비에 묵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라포를 형성해서 끌어냅니다. 요번에 플로리다 에어비앤비 갔을 때도 집주인하고 또 친해져가지고 인터뷰도 찍었어요. 플로리다는 어떻게 돼? 너는 이거 에어비앤비 어떻게 한 거야? 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도 하면서 배웠어요. 그렇게 하나씩 부딪혔구나. 베트남에 지인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더라고요. 너는 뭐 얼굴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잘 많이 한 것 같은데 전 유학 경험이 없거든요. 사실 제가 베트남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파파고나 구글 렌즈라 너무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현지 호스트를 도움을 받아서 결국 월세 계약을 하는 거죠? 네, 월세를 계약을 합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월세 3개월치가 보증금이에요. 월세가 200만 원이다. 보증금이 6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이스님이 한 그 조건이 어떻게 돼요? 매물의 보증금 월세가? 이게 달러로 되어 있는데 월세가 1,700달러고 처음에 했던 게 1,700달러고 보증금이 5,100달러였어요. 매물 하나 구한 거예요? 네네, 이제 풀빌라를 구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2,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달에 16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남는 상황입니다. 현재 순수익이. 그럼 그거를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는 거고 그쪽 입장에서는 외국인인데 계약하는 건 수월한가요? 수월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수월하지 않아가지고 베트남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좀 특이합니다. 이제 다낭 풀빌라를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계약서를 제가 봤어요. 처음 이제 보니까 계약서에 있었나? 월세가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거기 밑에 폴리스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폴리스 피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파파고로. 그러니까 너 에어비앤비 한다며? 그러면은 공안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왜 공안한테 돈을 줘야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돈을 안 주면은 2주에 한 번씩 압수수색, 마약 같은 게 제보가 들어왔다 하면서 괴롭힌대요. 이것도 뭐 호치민 다낭하고 시세가 다릅니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면은 이제 경찰이 귀찮게 안 하고. 너 혹시 사업자가 있네요. 베트남이 좀 특이한데 레지던스로 운영하게 되면은 이게 임대 사업자가 필요 없는데 풀빌라나 통임차 이제 건물을 임대를 하게 되면은 임대 사업자가 필요해요. 그런 어떤 절차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게 해소가 됐나요? 해소 안 됐죠. 처음에는 해소가 안 돼가지고 3천만 원이 뭐 누군가한테는 클 수도 있고 뭐 저한테도 아직도 큽니다. 그런데 뭐 이를 각오로 우선 6박 7일 내에 하나 계약하고 오자 이런 마인드로 갔어요. 그냥 잃어보자. 이것도 잃어보는 거지. 어린 나이에 마음을 편하게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고객들에게 돈을 받는 거는 제이스님 계좌로 받는 거고. 맞아요. 그게 가능해요. 이제 에어비앤비 내에서 계좌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스틴이나 저나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수익금을 받고 그렇게 해결을 했죠. 두 가지 계약이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서, 임대사업자 계약서. 베트남은 그렇습니다. 에어비앤비 정산은 잘 되나요? 에어비앤비 정산 잘 되죠. 보통 얼마나 걸려요? 나는 100만 원이 채워지면 받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달러 모이면 받겠다 하면은 금방금방 받을 수 있고요. 에어비앤비 정산 잘 돼요. 호스트들에게 친화적이에요. 그럼 그 은행을 어디를 써요? 이게 나라마다 또 다릅니다. 일본은 일본은행 쓰고요. 베트남은 이제 베트남 법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법인으로 받기도 하고 미국으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글로벌해요. 돈 되는 정보들은 미국에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트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일본은 데이터상으로 에어비앤비가 정말 잘 되는 지역이에요. 가깝고도 먼 나라잖아요. 한두 시간이면 또 가니까. 그래서 일본 하고 싶다 했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에어비앤비는 규제가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도쿄 같은 경우에는 180일만 에어비앤비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오사카나 교토는 관광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360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사카 하나, 도쿄에 2개 있습니다. 법규례 같은 것들도 잘 알아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는 보증금이 한국 돈으로 치면 얼마나? 월세에 4개월치.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월세에 6개월치. 다 좀 다릅니다. 뭐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200만 원 보증금 냈으니까 나중에 돌려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제 레이킨이라고 해가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요. 한 60% 정도는 못 돌려받는다고 일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퇴실할 때 되면은 건물관리회사가 나와가지고 여기 창틀이 틀어졌네. 배관이 잘 안 나가네. 벽지가 노래졌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교체할 것들 교체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한 60%는 기본적으로 까요. 근데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돌릴 거잖아요. 자기 집처럼 안 쓴단 말이에요. 더럽게 쓰니까 보증금은 그냥 못 돌려받는 돈,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일본 갔을 때 똑같이 에어비앤비를 썼는데 그걸 이제 또 한국인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네. 도쿄 같은 경우에는 1.5룸인데 오사카에 있는 매물은 3층짜리예요. 저희가 3층짜리 건물도 있어요. 가족 단위로 받는 6인 이상 6베드룸
그래서 한 14명까지도 또 수용이 가능한 그런 매물도 있으니까 호텔하고 경쟁하지 않고 가족 단위에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최대한. 그런 것들이 또 단가도 세고 쪼개서 하면 캘린더가 3개여가지고 고객도 3명이가 CS 관리할 게 많은데 아예 크게 다낭 풀빌라도 크게 이제 가족 단위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호텔 같은 경우에 호텔 레지던스 원룸 투룸짜리 있으면은 여기가 $100 여기 $120면은 그냥 호텔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아예 6인 이상 6베드룸 이 정도로 가면은 호텔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요. 에어비앤비에 묵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더 셉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3룸 이상이 정말 잘 돼요. 단독주택도 정말 잘 되고 다 같이 묵고 싶은 수요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 인원끼리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당연히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상상들이 되는데 실제 해보신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제일 어려운 점은 일본 규제를 뚫는 거였어요. 일본 규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집주인 동의 받으면 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인데 집주인하고 컨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자기가 살면 되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은 건물관리회사에 필수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 쓸 때도 건물관리회사가 와요. 집주인을 평생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임차인, 공인중개사, 건물관리회사, 집주인.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을 공인중개사도 몰라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소방시설, 주택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호텔업에 준하는 소방시설이 주택에 갖춰져야 돼요. 2018년도에 일본 신민박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한 명 죽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에어비앤비 규제가 엄청 세졌어요.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요. 소방시설 했다고 하면은 커튼 이거 보더니 이게 방염시설이네요. 방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커튼 바꾸고 법적 규제나 매물 찾는 게 좀 쉽지 않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업을 트셔가지고 사업화해서 정말 쭉쭉쭉 밀고 가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이제 이번 연도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에어비앤비 10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싶어요. 다 현금 흐름 나오는 매물로요. 저희 에어비앤비는 다 렌트로 하거든요. 매매로 하지 않아요. 내년까지 해서 한 200개 정도 세팅을 하고 시세 차익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월 뭐 3억에서 5억 정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저의 바람입니다. 부동산도 사고 부동산 개발도 하고 대표님처럼 강남 건물주도 한번 대보고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 플러스 캐시플로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루이자와라는 일본의 이제 도쿄 근처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가평 같은 곳이에요. 용적률이 30%여가지고 100평이 있으면 30%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폐율이 30%여다 보니까 일본인들한테 되게 매력적이진 않은데 저희한테는 뭐 마당이 있으면 에어비앤비 좋잖아요. 거기에다 조립식 캐빈 같은 걸 지으면 한 1억 정도면은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할 수 있더라고요. 1층짜리를. 그래서 그런 걸로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수익률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이제 일본하고 베트남, 미국, 인도네시아 쪽을 하고 있고 두바이, 호주, 멕시코 쪽으로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분산 투자를 한 다음에 잘 되는 곳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근처에 한 10개 정도 더 하고 지금은 우선은 직접 해봐야 되다 보니까 먼저 외국에 몇 개 해보고 있어요. 이런 원격화 하는 것이 해외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두려움도 없고 쉬워요. 저희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 오사카, 도쿄, 다낭, 발리, 뭐 라스베가스에서 운영하면은 관리인 두고 하면은 남냐 이게 하는데 저희는 관리인이 없어요. 청소부만 존재를 합니다. 관리인은 이제 베트남 직원, 호치민에 있는 직원이 모든 걸 또 관리를 하고 CS를 하는 사람은 파키스탄 직원이 하고 있어요. 해외 인력들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남고 그럼 문제 생기면 가야 되지 않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사카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직원이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50% 환불을 해줬고 에어컨 기사를 불렀고 청소 아줌마를 불러서 한 다음에 에어비앤비 또 돌렸어요. 제가 이제 수원에 있지만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격화 자동화하면서 에어비앤비를 늘리고 저는 이제 계약하고 매물 분석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맡기고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남한테 맡기고 저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에어비앤비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해외 왔다 갔다 하는 일정이겠어요? 네, 이제 8월 13일 날 라스베가스 계약한 매물 세팅하러 갑니다. 다음에 한번 따라가야겠네. 같이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소중한 정보들은 원클 팀원들하고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많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장사로 보지 않고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이슨님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